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관련 소식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좀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풀 청약 전략을 공유드렸습니다. 자, 이 아파트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가 측정될 것인데 과연 무주택자 입장에서 청약할 가치가 있는지 체크를 드렸고요. 두 번째, 적정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멤버십 회원분들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짜 고소득자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그 고소득자들 특징이 자산이 너무 적어요.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더라.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 처방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PF 대출 위기 방지 방안입니다. 지금 제2금융권 중심으로 PF 대출 위기 상황이 확산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부가 4개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캔코의 PF 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 허그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상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은 주택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허그의 보증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보증 비율이 80%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중도금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90%까지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적극적인 중도금 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시공사 관련 지원 방안이었어요. PF 보증 요건 완화 및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한 경기 부양,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자 사업이죠. 요즘 어지간한 지하철이나 경전철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많이 올속된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했냐?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변경 요건 구체화 및 자금회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재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정비사업장이죠. 재건축 재개발마다 시공사가 갑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해소할 거냐?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서 계약 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입니다. 자, 그래서 공공요금을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원가 부담 등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 최소화해서 하반기 중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도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 이후로 최대한 조정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는 안 올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올해 이 공공요금이 중요한 이유가 얘가 근원물가에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 근원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더 긴축적으로 오래 유지되게 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내용이라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그 중에서 역전세 전세 사기 대책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익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원래 대출 받을 때 DSR 40%가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 대신 DTI 60%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확정 발표하고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거죠. 자, 지원 대상 보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를 해야 되고요. 역전세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졌는데 보증금 반환 기일이 다가오네. 대출해 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다? 개인도 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대출 금액은요,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 돈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전액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다른 내용들도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책임중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매물, 임대인 정보, 납세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요.
금융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개정 방안 하반기 때 연구 요약이 나오면 개편이 추진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하기로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유 시 전월세 상한제가 일반적으로 좀 현재 5% 이내에서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하죠.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됐냐?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여기서 이제 1인당 9억 원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공제하죠. 그리고 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과세표준이 산출이 돼요. 자, 그럼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공시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세부담을 낮춰준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60%로 조정을 시켜줬어요. 근데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원래 80% 수준으로 원복시킬 거다 봤는데 이번 대책 발표에서 60%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줄어들나 볼게요. 먼저 잠실중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 보유한 1주택자 작년에 보유세로 1,05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438만원을 내게 된답니다. 58.21%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래도 이제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타겟으로 만든 세금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좀 봐야 되는데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전용 84제곱미터와 이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 보유세가 어떤 변화가 있나 봤더니 작년에는 5,358만원을 냈대요. 근데 올해는 1,526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죠? 71.5% 줄어든 거죠.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종부세는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이슈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6월 1일 과세표준을 이전에 이 종부세 회피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다주택자.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시가격 자체도 낮아졌고 중과세율 기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2주택자까지는 지금 중과세율 적용을 안 해요. 게다가 공정시작가액 비율도 60%를 적용해버리면 거의 이제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영향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또 다른 내용 봤더니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되는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를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5억 이하 주택만 적용되는데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5억에서 9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직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주거 지원 강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먼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이제 자금 지원 규모를 21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23조 원 추가 공급한다는 방안이 나왔고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고려한 최정식 분할 상환 방식 도입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공적모기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적 대출 이제 금융기관의 대출에서도 적용할 것인지 좀 논의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대상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는 전세는 6천만 원, 그리고 구입은 7천만 원 소득 이하의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세는 7,500만 원 이하, 구입은 8,500만 원 이하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구입은 5억 원 이하, 전세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이거 금리가 굉장히 저렴해요. 자, 여섯 번째, 분양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이제 토지 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창릉 제외하고는 대부분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기 신도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중에 착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는 계속
가속화한다고 하네요. 자, 택지지구 지정은 어디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좀 마지막에 지정한 곳이 화성 진안 신도시, 그리고 과천 가련지구, 인천 9월 2지구 등이 있는데 이것도 지구 계획을 승인한다고 합니다. 지구 계획이 승인되는 건 무엇이냐? 그냥 공공기관끼리 이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합의가 끝났다. 그래서 계획으로 발표됐다. 이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를 15만원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8만 5천원을 지정했거든요. 여기서 15만원가 더 나온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공급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것,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 관련된 내용, 입법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정비사업이라는 게 오래 걸리잖아요. 자, 왜 오래 걸리냐? 자, 이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야, 너네들 재건축 사업하라고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 아저씨가 그냥 재건축 조합장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해서 재건축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어떻게 났다?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해서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고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신탁 방식의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도입이 되면은요, 활성화되면 제가 볼 때 2-3년이 단축되는 게 아니라 뭐 5년에서 10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괜찮은 제도입니다. 단 신탁사가 사업을 잘 이끌어갔다는 이제 사례들이 좀 쌓여야겠죠. 자, 또한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 체납 기준을 명확히 한대요. 그리고 기부 체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을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지금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문제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연내 공공분양주택 7.6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7,000호에서 1만호로 늘어났죠. 근데 봤더니 일반적인 공공분양으로 갈 수 있는 일반형이 크게 줄어들고 나눔형이나 선택형 같은 공공자가주택이 많이 늘어났다 말씀을 드렸죠. 자, 2023년 경제 전망도 나왔습니다. 올해 성장률 1.4%로 한국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맞췄고요. 소비자 물가는 3.3%가 될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2.3%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은 2023년 3.5%인데 이제 기재부 전망이 0.2%포인트 더 이제 낮다고 보네요. 그리고 2024년은 2.4%를 한국은행을 봤는데 기재부는 2.3%를 봤습니다. 이 차이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 전망이나 기재부 전망대로 2.3에서 4%가 된다면 금리는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양도세 중과 폐지였습니다. 아마 원래 이제 언론사에서는 이것이 바로 당연 폐지가 될 것으로 봤는데 폐지보다는 일단은 이번 내용이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요약을 해드렸는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매도 압력이 약해질 것이다. 두 번째, DSR 규제가 완화가 되었어요. 어떤 거에 한해서 임차분양금 반환 대출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못 견디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 전세금이 낮아서 그 사람들의 다른 대안이 생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